지금부터 수능 국어 경제 지문 배경 지식을 위한 수업을 시작해 볼게. 일단 목차는 1. 경제학의 기본, 2. 수요와 공급 법칙, 3. 무역과 수출, 4. 금융이란 순으로 진행될 거야. 일단 당장 지금은 경제학의 기본과 수요 공급 법칙 중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까지 해볼게. 1. 경제학의 기본. 경제학의 기본에서는 앞으로 경제지문에서 여러 쓰일 용어들을 정의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자, 먼저 희소성. 희소성은 모든 사람이 재화, 즉 물건과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갖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야. 예를 들면 최근에 엄청 뜨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갖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지. 그게 이 예시야. 그리고 그 다음은 경제 주체야. 경제 주체는 생산,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단위야. 가계, 즉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면 가족들이 있고 또 기업 또는 정부가 있어. 이 외에도 소비자나 생산자, 개인 등 다양한 집단을 경제 주체로 파악하기도 해. 이 다음은 생산 요소야. 생산 요소는 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야. 그게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 이를테면 어떤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하지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은 자본이야. 그리고 그 다음 노동력이고 그 다음 기업가야. 방금 말했던 공장을 예시로 들어볼게. 어떤 한 공장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공장을 짓기 위한 자본이 필요하고 이 공장을 지을 사람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이 공장을 지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이 자본들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생산 요소라고 해. 그 다음은 최적화 행동이야. 최적화 행동이란 소비자나 생산자처럼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리적인 행동만을 취할 것이라 여기는 것이야.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은 가정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비싸게 사는 것 또는 일부러 손해를 보고 싸게 파는 것들이야. 얘네들은 고전 경제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효용이야. 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기쁨의 크기야. 말 그대로 소비자가 어떤 거를 소비를 하면서 즐거운 만족들을 얻지. 그런 걸 바로 효용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콜릿을 사서 하나 먹었다. 그럼 나는 기뻐질 거야. 100만큼. 그럼 내게 초콜릿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효용은 100인 거야. 어때? 이해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은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일단 정의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할 선택사항 가운데 가장 큰 가치야. 예를 들어볼게. 내가 금요일에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파리바게뜨 알바를 하기로 했어. 그래서 10만원을 얻어. 근데 다른 알바 제의가 들어왔어.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이 일하는데 여기는 9만원을 줘. 그럼 나는 얘를 포기하고 얘에 가야겠지?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선택사항들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내가 얘를 선택함으로써 얘를 포기했고 그러므로 내가 포기한 선택사항 가운데 가장 큰 가치는 예무로 나의 기회비용은 9만원인 거야. 언뜻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끔 좀 비슷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의를 주의 깊게 봐둬야 될 것 중 하나야.
그 다음은 시장이야. 시장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장소를 말해. 이를테면 이제 가장 쉬운 거로는 수산물 시장 아니면 김장 시장 또 회화 시장 같이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구체적 시장이 있고, 또 외환 시장 또는 시장 가격 같이 경제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추상적 시장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 다음은 자유시장 경제야. 자유시장 경제는 가게나 기업이 사거나 팔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야. 정부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 곳에서 가격이 결정돼.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두 종구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룬 이 균형점에서 형성되었다고 하자. 이때 정부가 또는 권력이 가격을 낮춰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가격은 여기서 유지되겠지? 이게 자유시장 경제야. 간단하지? 여기까지가 경제학의 기본 챕터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 다음은 수요와 공급 법칙이야. 우선 수요의 법칙을 먼저 얘기할게. 수요의 법칙이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오르는 걸 뜻해. 그러니까 수요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지. 이를테면 매일 피스타치오 5개를 먹는 게 삶의 낙이었던 시연이. 하지만 피스타치오 가격이 오르자 매일 3개만 먹게 되었다 라고 해보자. 이때 시연이의 수요는 항상 5개였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요가 3개로 변한 거야. 어때? 수요와 법칙 이해됐지? 그 다음은 공급의 법칙이야. 생산자는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량을 변화시켜. 이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을 늘리려고, 가격이 떨어지면 줄이려고 해. 즉, 공급과 가격은 비례관계에 있어. 이를테면 매일 달걀 5개를 낳는 닭을 키워먹는 시연이가 있었어. 평소에는 5개 중에 3개만 팔고 2개는 가족과 나누어 먹겠지만 달걀 가격이 오르자 매일 나왔던 그 5개 중에서 4개는 팔고 하나는 먹게 되었어. 왜냐면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이렇게 공급자, 생산자는 이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면 더 많이 팔려고 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가격이 더 싸지면 그걸 판매하는 효용보다 아무래도 먹는 효용이 더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즉 만족감이 더 커질 테니까 아무래도 먹는 게 수게 늘겠지? 여기까지가 공급의 법칙이야. 그 다음은 균형점이야. 균형점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곳을 뜻해. 우선 수요와 공급 곡선을 먼저 얘기해볼게. Y축에는 가격, X축에는 수요, 그리고 Y축에는 또 가격, X축에는 또 공급, 이런 그래프 2개가 있어.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는 감소하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 가격이 또 내려가면 수요는 증가. 그러므로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를 띠게 돼. 그리고 공급의 곡선을 보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올라가지. 그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은 내려가지. 별로 안 팔고 싶잖아.
그러므로 공급의 곡선은 이런 형태를 띠게 돼. 자, 그럼 얘네들을 합쳐볼까? X축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고 Y축은 마찬가지로 가격이야. 자, 가격이 올랐으면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늘겠지. 하지만 늘어난 공급을 수요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고, 가격이 낮을 때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겠지. 하지만 수요가 많고 하니까 공급은 늘리려고 할 테고, 또 공급이 적으니까 수요는 또 적어지겠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아직 가격들이 안정되지 않은 거야.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는 이 점, 즉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가격이 즉 결정돼. 이 점을 균형점이라고 해.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야. 가격 결정이야. 그리고 나중에 언급할 거고 다른 지문에서도 숱하게 많이 보겠지만, 만약 여기서 마치 이번에 두바이 쫀득 쿠키 대란에서의 피스타치오 같이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면 이 곡선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균형점은 올라가고, 즉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도 늘어난 거야. 하지만 유행이 다 식고 그러면 피스타치오에 대한 수요는 다시 줄겠지. 그럼 이 수요선 자체가 움직여서 여기서 균형점이 형성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자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 피스타치오 농장이 갑자기 한 2~3배 늘어나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면 이렇게 곡선이 내려갈 거고, 가격 결정은 낮아질 거고, 결정선은 낮아질 거고, 하지만 피스타치오 농장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면 공급선은 올라가서 균형점이 위에서 형성될 거고 가격은 오를 거야. 자,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만남, 즉 균형점의 설명이었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야. 이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반영해. 이를테면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소비자는 가격이 올랐네, 하지만 필요하니까 사야지 이러고, 생산자는 싸졌지만 더 만들 필요는 없지. 그 다음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 공급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야.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반영해.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랐으면 가격이 올랐네, 하지만 필요하니까 사긴 해야 돼, 이렇게 소비하는 게 크게 바뀌지 않고, 싸졌을 경우에도 싸졌지만 더 살 필요는 없지 하면서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오른 경우에 가격이 올랐네, 더 사야지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내려간 경우 싸네, 많이 사자 이런 반응을 보여.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를 실제 어떻게 소비하는지가 직접적으로 많이 바뀌는 그런 경우고, 얘는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제 소비하는 양이 그게 항상 비슷한 그런 걸 탄력적이라고 해.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랐을 때 더 만들고 싶지만 어렵네,
평소랑 비슷하게 만들자. 이러고 내려갔을 때도 가격이 내려가서 덜 만들고 싶지만 그러기 어려워. 이렇지. 이 경우에도 실제 공급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리자. 이러고 수요가 있으니 가격을 내리자. 또는 이 반대로 가격이 올랐으니 더 많이 공급하자. 또는 가격이 내려갔으니 덜 공급하자.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공급량이 많이 바뀌는 거를 탄력적이라고 하고 바뀌지 않는 걸 비탄력적이라고 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쌀값이 오른 경우, 우리나라에서 쌀은 주식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보통 사는 소비량이 늘 비슷해. 그러니까 올랐어도 소비자는 밥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단 사야겠다. 그리고 공급자는 가격이 올랐지만 농사지은 쌀의 양은 정해져 있으니까 더 팔긴 어렵겠다. 이런 식으로 가격의 변동에 크게 상관없이 실제 소비량과 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여기서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인 경우를 말해. 그리고 만약에 사치제인 플스가 비싸진 경우 소비자는 비싸네? 안 사야겠다. 다른 거 사야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서 사람들이 안 사네? 좀 덜 팔아야겠다. 이런 반응을 볼 수 있지. 이렇게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소비량과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를 탄력적인 경우라고 해. 여기까지가 오늘의 경제 배경 지식 수업이었어. 다음 시간에는 한계 비용, 한계 생산 등등을 말할 거고 또 금융의 역사까지 쭉 나갈 거야. 늦었지만 오늘 수업 잘 들어줘서 고마워.